3월 3일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다우지수는 하락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하는 등 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네, 오늘 시장은 중동 지정학적 충격과 인플레이션 우려의 충돌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란 관련 소식에 급락 출발했지만 이후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S&P 500 지수는 0.04%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0.36% 올랐지만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15%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6.8%나 급등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군요. 그런데 장중에 낙폭을 만회했다는 것은 시장이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봐도 될까요? 충격 흡수라기보다는 또 다른 우려가 부상하며 시장의 방향성이 복잡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위기는 안전자산인 국채의 가격 상승, 즉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오히려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ISM 제조업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점도 이러한 인플레이션 경계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대국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재점화라는 두 가지 상반된 재료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적인 내용들은 무엇이었는지 짚어주시죠. 네, 역시 가장 큰 충격은 중동 분쟁 격화 소식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유가 급등을 촉발하며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웠고 동시에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다시 불러오는 복잡한 양상을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중동 문제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크게 요동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이 있었는지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주말 사이 전해진 이란 공습 소식은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개장 전부터 다우와 S&P 500 선물은 1% 넘게 급락했고 시장의 공포를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 빅스는 장중 한때 18% 이상 치솟으며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반응을 보인 곳은 역시 원유 시장이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장중 8% 가까이, 브렌트유는 한때 13%나 폭등하며 배럴당 $82를 넘어서는 등 에너지 가격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 역시 온스당 $5,400를 돌파하며 강세를 보였고 달러화 가치도 5주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배경에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국지적 분쟁을 넘어 세계 경제의 동맥을 위협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동맥을 위협한다는 건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금지한다고 경고하면서 유조선 통행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긴장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실제 유조선 피격과 운항 중단으로 이어진 것은 공급망에 대한 물리적 타격이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로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해협의 선박 통행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선사들과 보험사들이 해당 지역의 운항을 중단하거나 전쟁 위험 할증을 대폭 올리면서 물류 비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유뿐만 아니라 카타르가 생산하는 액화 천연가스, 즉 LNG 공급에도 직접적인 차질을 빚으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40% 이상 폭등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유가 급등이 증시 내부적으로는 업종별로 희비를 갈랐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정확합니다. 유가 급등은 에너지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대형 정유주들이 동반 상승했고 에너지 업종 전체를 추종하는 엑스엘이 상장지수 펀드도 장 초반 3.5% 넘게 급등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분쟁 격화에 따른 수혜기대로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등 방산주들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반면 항공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유류비는 항공사 운영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가 급등은 곧바로 수익성 악화 우려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아메리칸 항공 주가가 7% 넘게 급락했고 델타와 유나이티드 항공도 각각 4%와 6% 이상 하락하는 등
항공주 전반이 큰 폭의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유가 충격이 시장 전반을 흔든 셈이군요. 그런데 앞서 잠시 언급하셨듯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국채의 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시장의 복잡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통상 지정학적 위기는 안전자산인 국채로 자금이 몰리면서 금리 하락을 유발하지만 오늘은 정반대였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4% 선을 다시 넘어서며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단순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보다 유가 급등이 불러올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생산과 운송 비용 전반이 상승해 물가 압력을 높이게 되고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후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시장은 중동발 공급망 충격이라는 악재와 그로 인해 파생된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또 다른 악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주목할 만한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크셔 해서웨이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최근 워런 버핏 이후 시대를 맞아 그렉 아벨 신임 CEO의 첫 연례 서한이 공개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금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렉 아벨의 서한이 연속성을 강조하며 시장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동시에 발표된 4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며 우려를 낳았습니다. 특히 핵심 사업인 보험 부문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급감하면서 이것이 일시적인 부진인지 아니면 구조적 쇠퇴의 시작인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여기에 약 3,73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워런 버핏이라는 거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보험 사업의 이익 감소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군요. 하지만 버크셔의 강점은 단기 실적이 아닌 장기적인 안정성에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4분기 실적 악화는 단기적인 소음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2025년 전체를 놓고 보면 재산 및 상해보험 사업의 결합 비율이 87.1%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리스크 관리와 수익 창출 능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연간 460억 달러에 달하는 영업현금 흐름은 버크셔라는 거대한 자본 창출 기계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연간 지표로 보면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반대편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까? 가장 큰 우려는 버크셔의 핵심 자회사들이 미래 기술 변화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좌초자산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BNSF 철도 사업은 자율주행 트럭의 등장으로 경쟁력을 이룰 수 있고 BHE 에너지 사업은 분산형 에너지 혁명 앞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 3,730억 달러의 현금은 위기 시의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자본 배분 능력의 마비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자사주 매입이 전무했다는 사실은 경영진조차 현재 주가를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점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미래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과거의 영광과 재무적 안정성만으로는 미래의 구조적 위협을 상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제기됩니다. 기술적 파괴의 리스크, 자본 배분 능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 그리고 그렉 아벨 신임 CEO의 연속성 메시지가 혁신 부재로 해석되는 부정적인 시장 심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거의 안전한 피난 철학이보다는 가치 함정이 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치 함정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늘은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급등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코인벨스인데요. 특별한 소식 없이 7% 넘게 급등하며 185달러 선에서 마감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의 상승은 펀더멘털보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강력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코인베이스를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미래 디지털 경제의 운영체제, 즉 OS를 구축하는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레이어2 블록체인 베이스 생태계가 확장되고 주식과 파생상품까지 아우르는 모든 것의 거래소로 진화할 것이라는 성장서사가 주가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동성이 큰 거래 수수료 의존도를 낮추는 구독 및 서비스 부문 매출이 2025년 기준 전체 순수익의 41%까지 성장한 점도 이러한 기대감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관찰됩니다. 미래금융의 운영체제라는 비전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 스토리와 별개로 회사의 실제 재무 성과는 어떤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납니다. 2025년 연간 실적을 보면 매출이 9.4% 증가하는 동안 운영 비용은 무려 35%나 폭증했습니다. 특히 마케팅 비용이 62%나 급증하는 등 비용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이익은 전년 대비 51%나 급감한 12억 6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수익이 1달러 늘어나는 동안 비용은 3.8달러가 늘어난 셈으로 기업의 수익성 구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펀더멘탈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현재 시장이 현실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용 구조의 악화가 심각하군요. 여기에 더해 코인베이스는 항상 규제 리스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은 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힙니다. 회사가 직접 제출한 10K 연차 보고서에서도 특정 암호화폐 자산이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SEC와 같은 규제 당국이 회사의 주요 수익원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사업이 중단되거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며 현재의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와는 별개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한쪽에서는 거대한 성장 스토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취약한 재무 구조와 실존적 규제 리스크가 맞서고 있는 형국이군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코인베이스는 극단적인 양면성을 지닌 투자처로 판단됩니다. 현재 주가는 재무적 현실보다는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장 심리 또한 투기적 과열 상태에 가깝습니다. 성장 잠재력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잠재력이 실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재무적, 규제적 허들이 매우 명확하고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섣불리 거스르기도 어렵지만 동시에 펀더멘털과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격 매수하는 건 역시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시장이 방향성을 찾기 위해 고심한 하루였습니다. 오전에 발표된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지만 동시에 물가 압력 완화 신호로 해석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기대감도 공존했습니다. 이처럼 엇갈린 신호 속에서 다우존스는 소폭 하락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상승 마감하는 등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시장은 연착륙과 경기 침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 사이에서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을 더욱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예정된 경제 지표들 중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주는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됩니다. 우선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즉 4일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 ISM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옵니다. ADP 보고서는 금요일에 발표될 정부의 공식 고용 보고서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이며 시장은 약 5만 명의 신규 고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활동성을 보여주는 ISM 서비스업 지수는 이전 수치인 53.8보다 소폭 둔화된 53.5로 예측되고 있어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 경기도 둔화 조짐을 보일지 주목해야 합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연준의 베이지북도 공개되어 각 지역의 경제 동향에 대한 연준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지표들도 중요하지만 역시 시장의 관심은 주 후반에 있을 고용 보고서에 쏠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6일 금요일에 발표될 2월 고용보고서입니다. 세부 항목 모두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는 지난달 13만 명에서 크게 줄어든 6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고용시장의 냉각 여부를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실업률은 이전과 동일한 4.3%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임금 상승률을 보여주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3% 상승하여 이전의 0.4%보다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세 가지 지표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명분이 더욱 강해지겠지만 만약 고용이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난다면 시장의 긴축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지금 경제 데이터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집중된 고용 관련 지표들은 연준의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표 결과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께서는 성급한 판단보다는 차분하게 시장의 반응과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착륙 기대감과 경기 침체 우려가 팽팽히 맞서는 국면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3월 3일 장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